뉴스 브리핑.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주말 백악관이 제안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전면 거부한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을 당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은 지난 10일 트위터에 낸시 펠로시는 이 협상을 하라며 정치는 제쳐라,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로 칸나 연방 하원 의원도 민주당이 1조 8천억 달러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칸나 의원은 우리는 가난한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며 무언가를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의 1조 8천억도, 하원의 2조 2천억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최고위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고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협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법안에 관심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트위터에 공화당은 미국 국민을 위한 훌륭한 경기 부양책을 완성하는 데 강력하게 집중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의 최우선순위는 대법원이라며 코로나 구제 법안과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의 인준 문제를 선거 전에 둘 다 처리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션 컨리 백악관 주치의는 12일 메모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연속으로 코로나19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음성 반응이 나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은 에보사의 속성 검사기인 바이낙스 나우 안티젠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컨리 주치의는 이번 음성 반응 결과가 격리를 해제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바이러스 부하, 하위 유전체 RNA, PCR 사이클 임계값 측정 등 포괄적인 데이터를 통해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의료팀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지 불과 2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 보란듯이 마스크를 벗은 채 나타나 연설했습니다. 네바다주에 사는 25세 남성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가 다시 감염된 사례로 확인됐다고 USA 투데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재감염된 사례는 최소 22건이 보고됐는데 미국의 재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말 기침, 두통 등 증상을 겪다가 4월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회복돼 5월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 말 발열, 어지럼증 등 증상이 또 나타나 긴급 치료를 받고 6월 5일 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당시 첫 번째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가 혈액 속에 남아있었는데도 재확진됐다고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감염 때 증상이 훨씬 더 심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다시 완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의 대법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베럿 판사가 7명의 자녀를 둔 훌륭한 어머니자 판사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베럿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어렵게 되자 대법원을 통해 비열한 짓을 하려 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 자체가 무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럿 판사는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곳이라며 자신은 그런 역할을 통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만에 첨단 무기 3종을 판매하도록 승인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백악관이 대만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불간섭 및 무기 수출 감축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중국은 이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11살 소년이 훔친 스쿨버스를 타고 마을을 가로질러 경찰과 45분간이나 추격전을 벌인 끝에 한 가정집 밖 나무에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지애나 경찰은 현장에서 그 소년을 체포했는데요. 이 소년은 추격전 막판에 다른 차들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켰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11살 아이가 스쿨버스 열쇠를 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차량 절도, 난폭 운전, 3건의 재산 피해, 1건의 가중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대사가 지난 6월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고, 9월에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육 대상국이라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 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유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하고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 씨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 청장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왔는데요. 또한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경기 부양안 우리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1200 또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냥 포기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나오면 나오는 거고요. 그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백악관에서 1조 8천억 달러를 쓰겠다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다가 제안을 보내놨는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거절했죠. 그 법안을 보고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One step forward, two step back. 그러니까 뭐냐면은 1보 전진, 2보 후퇴, 이런 법안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 거절한 걸 가지고도 반발이 좀 나왔습니다. 로 칸나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일반 서민들, 특히 가난한 노동자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도덕적인 의무가 의원들한테 있는데 무작정 이거 안 된다고 거절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조 8천억 달러라는 거는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구제안,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구제안은 1조까지도 가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9천억 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나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고요. 그리고 앤드류 양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앤드류 양은 아시안계인데다가 지난번 경선 때, 민주당 대선 경선 때 후보로 출마해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벤처기업가 출신이죠. 그리고 상당히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좋은 리더 중에 한 명이다라고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인물인데, 이 앤드류 양이 트위터에 날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이거 받아줬어야 된다, 협상 받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제껴두고 정치적인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정치 싸움하는데 희생양을 삼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젊은이들 지금 반발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도 지금 문제인 게, 공화당도 백악관에서 내놓은 1조 8천억 불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화당에서는 왜 이걸 안 된다고 하느냐, 전부터 뭐 같은 논조이긴 합니다만은 무작정 부채를 늘리는 거는 곤란하다,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 나중에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부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양적 완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무작정적인 양적 완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만 만들어내게 되고 서민 경제는 결국은 또 어려워지는 이 악순환을 겪게 할 것이다. 양적 완화가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다라는 겁니다. 액수 이 내용들도 보면은 불필요하게 지방 정부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당 600불 이 실업급여 이거는 연방에서 주는 실업급여는 오히려 사람들을 일하지 않게 만들려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하다. 원래 공화당에서 주장했던 거는 그거였죠. 실업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복귀 보너스를 주자 이거였었죠. 일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19를 극복을 하고 가게가 문을 열어서 다시 거기에 일하러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자리에 복귀한 사람들에 대한 보너스를 주자. 그건 가게 업주 입장에서는 급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업주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하러 나오는 사람한테는 본인의 급여가 보장받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하러 나오게끔 만들어서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백악관에서 자꾸 돈 더 쓰자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결정타가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법관 인준하는 거 지금 집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대법관 인준부터가, 그게 먼저다,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지, 지금 이거는 좀 모르겠고, 일단은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관 임명을 먼저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지금 구제안에 우리가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상원의원들은 지금 사실, 대법관 인준을 하기 위해서 결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구제안이라는 거는요, 경기부양법 이거 통과되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돼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 백악관에서 1조 8천억이라는 구제안 액수를 2천억 더 증액을 해서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주는 거, 원래 이제 1조 6천억 제안했을 때에는 2,500억 달러를 그 지방정부에다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3천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을 더 늘린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 어떻게든 협상에 응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주당 연방 실업급여도 주 400불. 이거 원래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주 300불 선을 이야기했던 것이었는데 그걸 주 400불 뭐 이렇게 조금씩 올린 겁니다. 월세 및 모기지 보조금 여기에 600억 달러의 예산을 지금 잡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지금 내지 못하는 분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문을 닫아서 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죠. 이런 분들, 그다음에 집을 모기지를 통해서 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모기지를 못 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 달 유예를 해주긴 했지만 유예해준 거는 유예 받은 것뿐이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세입자라든가 이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은 어차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600억 달러의 예산을 잡았었고, 학자금 대출도 280억 달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정말 빈곤층을 위한 음식 보조금, 푸드뱅크 같은 그런 음식 보조금도 지금 150억 달러 이런 예상들을 좀 잡았습니다. 물론 1,200달러 현금 체크 지원해주는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빈곤층 혹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이제 중산층의 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무작정 거부하는 게 사실은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 거부했고 지금 공화당도 이 안을 거부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화당 그러지 말고 좀 더 집중해서 이 경기부양안 좀 통과시킬 수 있게 좀 해라라고 계속해서 트위터를 알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공화당 상원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 하원도 마찬가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예,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 쪽으로 지금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선거 유세 전에 복귀를 해서 어제 보신 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또
연출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환호하는 그런 선거 유세전을 또 선보였는데 마스크 끼지 않고 나와가지고 말도 많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백악관 주치실에서는 뭐 대통령이 전염을 시킬 그런 염려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일단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서 또 코로나 걸렸다가 또 나았는데 음성 판정 받고 나았는데 근데 또다시 또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재감염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낫다는 거야 안 낫다는 거야 뭐 내가 걸렸다는 거야 안 걸렸다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가 이 참 알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동종론이 일겠구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반등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예상과 조금 달리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들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정말 깊이 봐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딱 드러나오는 마지막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뉴스위크에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9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인용한 데가 어디냐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 91%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인데 이 이코노미스트는요.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거다. 이길 확률이 99%라고 보도했던 곳입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질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던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는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하고 있다. 트럼프가 질 거다라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 보도인데 뉴스위크에서 나온. 그런데요. 그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을 어디냐면은 하나가 그 테크노메트리카라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그 남가주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거기에 돈슬라이프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돈슬라이프하고 그다음에 이 테크노메트리카라는 곳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두 곳이 그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예상을 했던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전국 유권자 투표수였습니다. 전국권. 테크노메트리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한 2% 정도 앞서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돈슬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3.2% 앞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게 내놨는데 실제 상황은 뭐였냐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었죠. 유권자 투표자 수로는 투표수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2.1% 트럼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선거인단 수에서 트럼프가 더 많은 수를 차지했던 거죠. 선거인단이 더 중요한 결정적인 거니까요. 270표 이상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300명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바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죠. 4년 전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테크노메트리카나 돈슬라이프나 둘 다 선거인단에서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유권자 수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틀린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위크는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예측했던 두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곳을 이야기하고 이 두 곳이 지금은 트럼프가 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뉴스를 내보낸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언론사들이 잘못 보도하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 라스무센 정말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다라고 정말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도한 데는 이 라스무센이라는 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곳이 하필이면은
이 공화당 쪽의 여론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었죠. 너 공화당 편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사실 라스무센이 제일 정확했었거든요. 근데 이 라스무센의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년 전에 다른 여론조사들은 전부 다 전화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이런 것으로 했지만 라스무센은 택시기사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대1로 대면으로 너의 신원을 보장해 주겠다. 신분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보장해 주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들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스무센의 담당자가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올해는 트럭커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하는 여론조사여야지 훨씬 더 신빙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이게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상당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아직까지도 전화 아니면 인터넷, 지금 여론조사 하는 방법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냐 저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가 뭐가 있냐?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 없습니다. 그냥 가장 정확한 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론조사 결과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각 주를 벗어나서 전국권의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선거인단 수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주별로 어떤 후보가 우세하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마치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역시 민주당 쪽으로 살짝 기울 수 있는 주로 이야기가 되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꽤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와이오밍, 미시건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시는 분들 이야기 저희가 들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살고 계신 분들,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 이야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 찍는다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그 현장에서 내 이웃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해야 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저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지금 국민들의 눈을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자꾸 가려놓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과연 어느 대통령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정책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한 곳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카바가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한인 변호사협회인데요. 이 카바가에서 얼마 전에 온라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4분이 패널로 나와서요. 2분씩 한쪽은 민주당 편, 한쪽은 공화당 편 해가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거다라고 서로 간에 토론을 벌였는데요. 상당히 많은 좋은 주제들 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알찼고요.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이야기한 거다 보니까 법적인 상식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한번 2시간 좀 넘습니다. 한 2시간 10분이 좀 넘는데 길기는 하지만은 들어보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오늘 뉴스 브리핑 요 댓글에 첫 번째 댓글에 저희가 한인 변호사협회의 토론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차근히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뉴스 브리핑에 광고하시고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미국 사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domestic violence란 말이 있죠. domestic violence.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는 그렇게 엄하게 다루지 않아요. 특히 자녀들 체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 사회가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애들을 키우는데 도대체가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좀 회초리로 좀 따끔하게 가르치고 싶은데 미국에서 그랬다가는 경찰 부르니까 비행기 태워가지고 한국에 가서 혼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거 안 되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제 자녀체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가정폭력범은 현행범으로 바로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라도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져서 이 가정의 질서와 문화를 새롭게 바꿔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런 폭력을 다스리는 부분은 좋은데 반대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또 가장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좀 억압적인,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가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과연 이 질서를 어떻게 또 새롭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새로운 가정 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뭔가 대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사랑과 대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계몽이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는 종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종교계가 또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 올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데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만족감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큰 만족감을 그리고 튼튼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얻는 만족감들은 그렇게 오래 가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정에서 얻는 만족감은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가정 문화, 새로운 가정 질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러한 가정 문화나 가정 질서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 마음속에 가정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